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주권을 행사하는 건 4년에 한 번 정도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정치권이 뭘 하든 우리를 대신해서 국정을 위임받은 심부름꾼들이 뭘 하든 사실은 국민은 그 중간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또 어떤 분들은 생업 때문에 그 몇 년에 한 번 있는 주권 행사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생길 수밖에 없고 어차피 내 의지대로 내 의사대로 국가가 운영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지 실감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정치 철학자들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치 철학 또는 정치학, 정치 사상 연구하는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지향하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지요. 존 로크 1632년에서 1704년까지 살았어요. 영국의 시민혁명이 완성된 게 언제냐면 1688년 명예혁명입니다. 그래서 흔히 로크를 명예혁명의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국 시민혁명을 주도한 계층을 젠트리 계층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영어의 젠틀맨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중상류층, 그러니까 귀족은 아니지만 신흥 부르주아지들, 새로운 상류층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국 혁명을 주도합니다. 명예혁명은 마지막에 피를 흘리지 않고 의회를 국민의 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영국 명예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존 로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요 운영 원리는 전부 다 존 로크가 제안한 거예요.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의회 중심의 어떤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 전부 다 로크의 저서 통치론에서 처음 제안한 것들입니다. 로크는 이 통치론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때 로크 시대 이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왕권 신수설, 이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절대 왕권이 정당화되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왕의 권한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감히 신민들은 거기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국의 절대 왕권을 지배했던 그 왕권 신수설을 비판하기 위해서 로크가 통치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오늘날의 민주주의 운영의 기본 원리들을 전부 다 제시합니다.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의제, 다수결, 또 우리가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다 할 권력 분립의 이념도 로크가 제시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로 우리가 이제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권력을 나누는 이념하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같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크가 오늘날의 상권 분립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로크의 머릿속에서는 권력이 집중이 되면 그게 국민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왕정의 특징이 뭐예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한 사람의 자의, 마음대로죠. 그 자의에 의해서 국민의 생활이 좌지우지되는 거죠. 국가의 가장 근원적인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국민이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면 그 국가가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자치냐? 그건 민주주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 분립은 늘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로크는 이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아직 그때 당시 초기 민주주의 사에서는 우선 그게 급했던 거죠. 왕권을 견제할. 견제가 없는 정치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크의 이념 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 분립의 정신은 뭐냐면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같은 상권 분립은 아직 아니었고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에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일종의 선언이 아니고 로크에게는 자연 상태로 태어난 인간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어떤 것이냐면 국가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앞서 자치분권대학 소개하면서 자치분권에 의해 자기결정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민주주의를 더 완성시키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고루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정책 이런 걸 펴는데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의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체적인 삶을 일일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의제의 원리를 점점 낮추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권력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분권의 끝은 뭐냐면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권분립의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아래에 입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치면 국회 위에 국민이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좀 과격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가끔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국정조사나 뭐 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참고인들 부르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불러놓고 윽박 지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회가 신성한 이유는 국민이 그 국회를 설립했기 때문이지 국민에게 뽑힌 국회의원이 지위가 높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감히 국민을 불러놓고 국회의원이 호통을 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치 하인이 주인에게 호통을 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중앙으로 몰리는 게 자꾸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서열화된 구조가 있죠. 위계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어느 법에도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대등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이 대등해야 국회의원이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 거죠. 그 관계가 대등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아닌 일반 유권자는 더 낮은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집행권과 연합권을 묶은 오늘날의 행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방식이 사뭇 좀 다르긴 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국가 권력 적자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이유가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크는 심지어요 그 자식에 대해서 부권조차도 자식의 삶의 주권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조차 자식들의 주권을, 그러니까 물론 자식들에게 후견이 필요한 나이만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보호할 의무와 동시에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일정 정도 성년이 되고 나면 아버지조차도 아무런 권한을 거기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독립된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건데 국왕이라고 해서 또는 권력자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권력 분립의 정신을 오늘날의 상권 분립의 형태로 수정해서 제시한 사람은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스큐입니다. 이런 몽테스큐의 사상 또는 루소, 볼테르 이런 계몽주의 시대의 이런 사상가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라고 그러는데 계몽주의란 뭐냐면 영어로 엔라이튼먼트죠. 그걸 직역하면 빛을 쏘아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미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빛? 이성의 빛을 쏜다라는 겁니다. 계몽한다는 말은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철학자들은 그 계몽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더 이상 현대인들은 계몽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주권입니다. 그래서 계몽적인 태도는 오늘날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이미 계몽된 사회이기 때문에 저런 계몽주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무기가 됩니다. 몽테스큐에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권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러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단 권력의 남용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권력의 남용이 그럼 자치분권을 하면 권력의 남용이 없어지냐?
여기서 이제 자치분권 얘기는 적고 일단 권력 분립을 하면 입법, 사법, 행정 오늘날 우리가 각 기관의 독립성을 끊임없이 주장하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잘못을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잘못이 있을 때 고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죠. 이건 마치 이 권력 분립은 절묘하게 가위바위보하고 닮아 있죠. 절대적인 힘이 없어요. 가위도 바위도 보도. 그렇게 해서 로크가 제시했던 권력 분립의 형태를 오늘날까지 유지시키게 한 제안은 바로 몽테스키에서 나왔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작부터 권력은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 민주주의 사상가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그 두 철학자의 정치 철학적 구상은 민주주의 등장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왕정의 폐해를 막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자연적으로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권이 신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인간의 권리가 타고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로크의 경우는요, 통치론에서 심지어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절대왕정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이 그 절대왕정의 지배하에서 자기가 신민으로 살겠다라고 한 것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지 군주를 위해서 결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를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정희 때 고도성장기가 더 좋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좋았다라는 말을, 그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을 제가 비판하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 본인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걸 좋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때는 자기 삶이 지금보다 나았다는 얘기죠. 자기의 이로움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지 불리함을 근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지지했던 독일 국민들조차도 사실은 히틀러가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한 거지, 히틀러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독일을 나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지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국가든 권력이든 국민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입니다. 국민을 배신하면 국가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크는 오로지 국가의 목적은 잘 알려져 있는 바대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보존하는 거예요. 국가가 그것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배신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국민은 국가를 갈아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최초로 인정한 사람이 이제 홉스인데요. 홉스는 어떤 경우에 저항권을 인정하냐? 생명을 위협할 때, 국가가 내 생명을 위협할 때, 그때 이외에는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로크는 그걸 더 넓혀서 내의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존하지 못할 때에도 저항을 해야 된다. 그 저항은 뭐 때로는 혁명이 될 수 있겠지만 로크가 제안한 것이 민주정 하에서는 투표 같은 걸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표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대표를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똑바로 안 해? 그럼 다음에 안 뽑는다 이거죠. 지금 누구를 뽑아줄게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한 사람을 똑바로 안 해? 안 뽑아? 국민이 권력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일종의 합법적인 경고죠. 투표라는 행위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패는 처음부터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그걸 예방 못하면 민주주의는 요원한 거예요.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정권들은 다 뭐냐면 저게 깨진 거예요. 권력이 한 사람 또는 소수 또는 한 개 정당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 철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의 정부를 비교하면 일본은 사실 수십 년 동안 담합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 정치는 그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같이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1인 독재가 있었지만 거기 일당 독재가 중간에 간헐적으로 멈췄다가도 계속 이어지죠. 전후에도 지금의 자민당이고 지금도 자민당이죠. 아주 우경화된 정당이고 그 자민당의 조상들이 전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처럼 반성을 하지 않죠. 그 왜 그러냐? 중앙 권력이 교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간 집중됐기 때문에. 다만 일본의 경우는 자치분권이나 이런 역사가 우리보다는 더 잘 돼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일본이 중앙 정부가 그렇게 우경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 전체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 의회 민주주의와 대통령 중심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정책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비교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의회 권력을 통해서는 독재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독재보다 못한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도 독재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나 이런 투표를 의회가 요구하면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치분권의 모델, 아까 이제 스위스 얘기 나왔는데요. 스위스 얘기 예를 들면 이런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자치분권이라고 안 하고 지방자치제 이렇게 실시될 때 반론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반론들이. 그 중에 하나가 체계적인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국민들 정서에 어떤 것이 이 조그만 나라에서 뭘 분권이야. 땅떼기도 조그만데 무슨 분권이야 이런데 아까 스위스 사례를 보셨지만 스위스는 우리보다 더 작아요. 더 작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큰 규모가 큰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은 나라 아닙니다. 5천만 넘으면 굉장히 큰 나라예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000만? 서울시 인구보다도 안 될 거예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데도 500만 정도들이죠. 네덜란드도 인구 얼마 안 하고. 그 우리나라가 뭐 영토 뭐 우리가 5천만 살기에 좁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토의 크기 가지고 나라의 크기만을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규모가 있는 나라고 공간적인 협소함 이외에 지방 분권은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고난의 문제지요. 얼마나 국민들이 실질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큰 나라들 경우는 당연히 지방 분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미국이죠. 그러니까 토크빌이라는 프랑스의 사상가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 사회를 분석한 건데요. 권력 분립의 목표가 지방자치와 연관된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 토크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크와 몽테스키는 권력 분립을 얘기를 했지만 자치분권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직 자치분권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일단 중앙 권력을 절대 환경에서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데 민주주의가 잘 운영되려면 그 권력도 더 나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분권은 권력 분립의 그 종결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화제를 돌려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를 좀 소개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서양 철학에서 정치에 대해서 또는 국가의 운영에 대해서 최초로 책을 쓴 사람. 그 책 이름이 국가편이죠. 국가.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 그가 그 책에서 제시한 정치 형태는 철인군주론이에요. 철인. 제가 한자로 표시했는데 철학자가 군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학자가. 제가 철학자예요. 플라톤 자신이 철학자였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플라톤이 밝히는 국가의 형성 기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서양은요 국가를 구성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 국자 보면 그 테두리 안에 역 있죠. 구역이잖아요. 영역. 거기에 테두리가 있죠. 국경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집가자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집은 근데 영토가 없잖아요. 가정은. 그렇죠? 가족은 영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 있는 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형성되듯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 것으로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인간이 문명을 시작하면서 의식주를 담당하게 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서로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농사는 잘 짓는데 집만 지면 무너져. 그 집 잘 짓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집은 잘 지는데 옷을 못 만들어. 뭐 이런 생활의 필요들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모여 살게 됐다.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이 나오는 거예요. 먹고 쓰고 남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없는 걸 바꿔야죠. 교역을 하게 됩니다. 이 교역을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교역의 다른 말은 갈등의 상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역은 긴장이잖아요. 우리 상거래를 하는 게. 그러면서 뭐 사실은 싸움 날 일도 있고 이웃 국가랑. 그래서 그걸 보호할 수호 계급이 필요합니다. 군인 계급이죠. 그래서 생산 계급, 군인 계급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평상시에는 이 둘이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지난번 전쟁 때 우리가 싸워서 우리 부상도 많이 당했는데 평상시 그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뭐 우리 몫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두 계급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조정할 통치 계급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철학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필로소피란 말 자체가 필로스 사랑이란 뜻이에요. 소피아가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은 그 자체로 정체가 무슨 학문인지 잘 모르죠. 다른 학문들은 이를테면 간판에 뭐 파는 집인지 적은 거예요. 이를테면 생물학, 생물에 대해서 연구하죠. 물리학, 물리현상에 대해서 연구해요. 기계공학, 기계에 대해서 연구해요. 역사학은 역사에 대해서 연구해요. 컴퓨터공학,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해요. 철학과는 철에 대해서 연구 안 합니다. 그렇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는데 대상이 없다는 건 모든 걸 대상으로 삼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혜를 갖춘 철학자가 슬기롭게 계급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 근데 철학자는 그래서 플라톤의 사고에는 그 민주정을 플라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계급을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위계적인 걸로 보죠. 근데 각 세 계급이 국가에서 가져가야 될 몫은 다 별개라고 보는 겁니다. 생산 계급은 경제적인 부를 얻어요. 통치 계급과 수호 계급은 대신 명예라는 걸 얻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명예.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몫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아까 시장 경제 영역에서 독점 뭐 이런 뭐 자료 화면에 나왔는데 현대사는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시장이 새로운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장의 원리 어긋난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심지어 공적 영역에도 시장의 원리. 교육 시장이란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유통되죠. 교육은 시장일 수 없어요. 의료 시장. 이것도 시장이어서는 안 돼요. 왜냐? 교육과 의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공적인 것이어야 돼요. 그걸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결정해야 되면 국민이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플라톤의 경우 그 각자에게 응분의 몫을 준다라고 했을 때 경제를 맡은 사람이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는 거고 정치를 맡은 사람은 통치자라는 명예를 가져가는 거예요. 통치자이면서 돈도 가져가겠다. 그러면 국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을 옹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계층이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몫을 나눴다는 것은 일종의 거기에도 권력 분립, 가치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재벌 총수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러면 정경련이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서 그동안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서 선처발한다는 탄원서 쓰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그 돈 경제 발전에 기여해서 누가 제일 혜택을 봤어요? 자기하고 자기 가족들이 봤죠. 국민들이 이익을 안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의 몫은 이미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법까지 군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뻔뻔한 짓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그 가치 혼동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뭐냐? 공부 잘하면 착하다는 소리 듣고 커요. 공부 잘한 거랑 착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못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더 크게 일으켜요. 그렇죠? 이건 마치
도둑이 성실성을 지니는 걸 칭찬할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성실성이라는 덕목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도둑이 성실하면 큰일 나요. 사기꾼이 성실하면 큰일 나요. 사기꾼이 똑똑하면 큰일 나죠. 강도가 용감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성적 이러니까 자녀들이 친구를 사귈 때도 쟤 공부 잘하니 그런 거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잘하면, 그리고 그 사회에서 대접받는 걸 잘하면 나머지는 다 관용이 돼요. 제가 강의 때마다 종종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등상을 못 받았어요. 졸업할 때. 근데 담임선생님이 효행상 받는데요. 근데 내가 의아해요. 왜 내가 효행상을 받지?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고 얘기했어. 네가 왜 효행상을 받아? 제가 효도를 안 한 건 우리 어머니가 알고 내가 알아요. 근데 상을 받는 놈이 납득을 못하는 상.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효행상은 효도를 한 놈이 받아야죠. 근데 제가 왜 받았냐면 우등상 바로 밑에 성적이야. 순서대로 뭘 줘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개그는 못했어. 뻑하면 조퇴하고. 제가 심지어 출근이 아니라 등교했다가 조회하는데 선생님 머리 아파요. 그러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결석일수가 엄청 많으니까 개근상은 못 주고. 그 효행상을 주고.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 밑에 성적 받은 게 선행상을 받았어요. 둘이 졸업식 날 머리 맞대고 이게 뭐냐 이러면. 국민학교 6학년짜리가 납득 못하는 걸 어른들이 그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용서를 다 해주기 때문에 커서도 돈 많으면 난 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돈 많으면 권력도 갖고 싶어. 또 이 경우도 있죠. 권력을 가졌다고 돈까지 챙기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 은근히 이런 거 있어요. 국회의원이 좀 잘 산다. 국회의원 좀 되니까 잘 살겠지. 왜 국회의원이 잘 살아야 돼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명예 있고 세비로 생활비 받고 그러죠. 국회의원이 잘 사는 게 덕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가져가야 할 몫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유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플라톤은 이렇게 민주주의가 대중에 영합하는 정치로 기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 시대의 그 시민의식이 지금보다 나았겠습니까? 못했죠. 무엇보다도 플라톤에겐 원한이 있어요.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결정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테네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권력과 가치는 나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통치 계급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 역할일 뿐이에요. 다스리는 역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부터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은 역할을 맡은 거지 권력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한을 맡은 거고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떤 분은 우리 사회에서 불을 끄는데 역할을 맡고, 어떤 분은 청소하시는 역할을 맡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어떤 분은 사람들 병 고치는 역할을 맡은 것처럼 대통령 역할을 맡은 거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맡은 거지, 국회의원의 권력을 맡은 건 아니에요. 국민이 준 건 권력이 아닙니다. 권한이지. 권력은 여전히 국민들한테 있는 거예요. 권력은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잠시 네가 이것 좀 해라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플라톤이 민주정을 비판한 이유는 자칫하면 참주정이 등장할 수 있다. 오늘날로 하면 전제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 비판합니다. 이런 사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히틀러의 등장이에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전후 협상에서 독일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인 두 나라가 미국하고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독일 국민들은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그 전쟁 배상금 때문에. 근데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히틀러는 구테타나 불법적인 걸로 권력을 잡은 게 아니에요. 선거로 잡았어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연합국이 독일에게 요구한 독일의 변화가 뭐냐면 황제 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 헌법을 만들어라. 그래서 등장한 게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거예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그것이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그 당시에 등장했던 모든 헌법보다도 민주적이었다라고 하는 헌법. 그 민주적, 독일 국민들은 그런 당시로서는 완벽한 민주 헌법을 가지고 살던 독일 국민이 선택한 게 누구냐? 참주, 히틀러예요. 그래서 부정적이었고, 사실 토크빌도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전제 정치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합니다. 근데 사뭇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토크빌은 그가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프랑스 사람인데 1830년에 미국의 교정행정을 보고자 해요. 이 사람이 이제 법률가입니다. 미국은 신생국가인 미국은 어떻게 범죄자들을 교정하는지 교도소 행정을 보러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법체계만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유럽과 달리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왕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보스턴 차 사건 이후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죠.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83년에 독립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 독립운동을 주도한 회의가 대륙회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미 대륙의 여러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민주국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부터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를 택한 신생국 미국이 어떻게 연방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계기는 미국 사회를 보고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결국 국민이죠.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확산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 미국 사회가 그렇게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체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가능한 한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하나의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자유와 자유를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좀 뒤진 면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가만히 보면 저 측면에서 보면 과거보다 국민들의 자유가 더 신장됐어요.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제가 눈치를 봐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눈치 안 보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욕도 하잖아요. 그렇죠? 유신 시대 때는 어땠어요? 국가 원수 모독죄가 있었어요. 그 유언비어 유포죄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유언비어를 날파해도 잡아가진 않아요. 그만큼 자유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유는 더 늘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로의 이행,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면은 자칫하면 민주주의 시대의 자유는 평등한 권리를 발생시키지만 자칫하면 모두가 평등하면 그 유대의식은 약해질 수 있어요. 유대의식, 연대의식은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삶들이 보장될수록 사람들 간의 유대는 약화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동등하게 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독립된 인격체예요. 남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도 남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었던 타인에 대한 개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주의적 고립이 유발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는 노예 상태로 귀결된다. 이게 좀 말이 심하죠? 민주주의라면 왜 노예 상태일까? 근데 이때의 노예 상태는 어떤 거냐면 신분적인 노예가 아니라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말하는 것은 어떤 전제정이냐? 민주주의적 전제정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사람들의 삶이 모두 특별한 가치에 복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한 전제정치는 아니지만 획일성에 기반한 다수에 의한 전제화를 우려한다. 즉 로크가 제안했던 대로 로크는 만장일치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수의 선택에 안심을 하죠. 그게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던데 TV에 보면 전 국민이 함께하는 퀴즈 대회를 합니다. 이러면 OX 이렇게 하잖아요. 몇천 명 모였을 때 출연하려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가는 대로 가죠. 그리고 학창시절에 여러분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시험 봤을 때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쓴 거는 괜찮은데 모르고 찍은 것들이 불안하죠. 그러면 쉬는 시간에 꼭 옆에 한테 물어봐요. 야, 너 7번에 몇 번 썼어? 너 3번 썼지? 3번. 지가 3번 썼으니까 남들도 다 3번 쓰길 바라. 그거는 정답이 뭐든 간에 일단 많은 사람이 썼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아니면 틀려도 다수가 틀렸으니까. 나만 틀린 게 아니니까 안심을 하죠.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은 항상 옳고 다수의 의견은 항상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되면 다수에 의한 지배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수의 삶. 그런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자기 소신껏 살지 못하고 다수가 어떤가 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남들 뭐 먹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트 가면 카트 끌면서 옆 사람 카트를 이렇게 봐요. 뭐 샀나. 몰리는 곳에 가요. 실패가 없겠지 그런 거죠. 그 이유는 민주적인 정치 형태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가치 추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물질적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보장하게 되면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때 그랬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시랑 붙을 때 경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경제도 견제를 받지 못하면 경제 권력이 시장이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시장적 가치에만 매달려요. 즉 물질적인 이익 추구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을 바탕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그걸 교정해줘야 되는 것은 정치 권력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주는 정치 권력? 국민이 주는 정치 권력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 혐오 이걸 조장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이게 작동하기 어렵다. 토크빌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자유 혹은 자율성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부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는 잘 실현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빌이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아까 1830년에 미국을 방문했다고 그랬죠. 이때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혁명이 성공을 했지만 그 뒤에 반혁명 또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민주주의가 금방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그 혁명 때마다 구체제, 낡은 것들은 모두 일소해야 된다고 굉장한 광풍이 몰아치죠. 프랑스는 1800년대 내내 혁명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역사도 짧은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나? 그걸 본 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동기가 됐다. 그러면 미국의 연방제도는 어떠냐? 토크빌이 봤을 때 연방제는 미국의 건국 당시부터 채택한 분권화된 정치 체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땅덩어리가 넓은 측면도 있죠. 그래서 중앙행정이 당시로서는 신속하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권력 자체를 처음부터 나눈 것이다. 그리고 왕정이나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했죠. 그 다음에 연방제도는 중앙 권력에 대한 권력 분립적 구상에 비하면 권력의 지역적, 공간적 분립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일단 그래서 공간적 특성이 강하다.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현재 연방제도는 연방헌법과 별도로 주마다 주헌법을 제정하여 각 주에서 일어난 정치적 의제를 자치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연방제가 그렇구나라고 위력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사례 만들어 볼게요.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주는 사형제도가 있는 주예요. 그런데 그가 주지사로 있을 때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유명한 죄수 한 명이 이제 사형 당하는 확정을 오랫동안 수용 생활을 하다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에요. 정치범이 아니에요. 갱스터였어요. 흑인 갱스터였는데
범죄단체 혐의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책을 써가지고 청소년들이 왜 범죄단체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래서 청소년을 계도하고 갱생시키고 갱스터로 청소년들이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책을 써가지고 미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아놀드 셰왈제네가 사형 집행을 해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 세계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 사형 그 판결을 불법적으로 다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최종 확정 판결 받은 걸. 그렇지만 계속 유예해달라. 그는 이미 죄값을 치르고 있고, 다 치렀다고가 아니고 치르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할 역할들이, 훌륭한 역할들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유예해달라 계속. 그리고 막 교도소 앞에서 시위하고 주정부 청사 가서 시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심지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좀 유예를 해줄 수 없겠냐. 부시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부탁을 했어요. 아놀드 셰왈제네가 노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그냥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우리로 치면 도지사가 단칼에 끊어버린 겁니다. 그게 그 행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권한이 있는 거죠. 그건 주 헌법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미 FTA 때 한미 FTA 체결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각 주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따로 협상을 해야 되는 조건. 우리나라는 정부가 하나인데 자칫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0개의 주랑 FTA를 맺어야 되는, 땡깡을 피우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의 권한을 주정부가 간섭하면 안 되지만 주정부의 고유 권한도 연방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에 맞는 정책을 소신 있게 펼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주가 똑같이 잘 살진 않아요. 물론 더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고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치권은 똑같이 부여받는다. 그래서 각 주의 자치적 결정이 연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연방 정부도 주 정부에 대한 간섭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또 각각의 주어 안에서는 더 세분화된 분권화가 이루어집니다. 시, 군, 우리로 치면 시, 군, 그 읍별로 행정단위 마지막까지 자치가 이루어져요. 심지어 미국의 아주 작은 도시들의 시장은 거의 명예직으로 운영이 되고, 제가 작년에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고양이가 시장인 도시도 있다 그래요. 미국에. 왜 그러냐? 시장이 그만큼 우스운 자리 이런 게 아니라 주민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충분히 보장됐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일 뿐, 그 각 조그만 소도시의 실질적 삶은 주민들이 다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미국 사회에서 그런 걸 본 겁니다. 아주 작은 카운티 이런 데서 자치가 잘 이루어진, 정치적 자유가 활발히 실행되는 것을 목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권화가 잘 이루어진다. 오산시 안에서도 또 동별로 더 나뉘어진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관공서가 만만해지는 거예요. 문턱이 낮아지는 거죠. 평생 살면서 중앙청이나 뭐 이런 중앙 공공기관에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경험을 가질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오산시 지방자치단체라고 불린, 아직은 지방정부의 시청은 드나들게 훨씬 부담이 적어요. 그보다 더 부담이 적은 게 주민센터잖아요. 만만해요. 제가 이 좀 비속한 표현은 아니죠. 만만하다는 거예요. 권력기관은 국민이 보기에 만만해야 됩니다. 권력기관이 만만하지 않으면 주민의 자유가 침해됩니다. 작은 지방정부는 그렇게 국민이 국가를 만만하게 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만만하게 본다는 것이 우습게 보인다가 아니라 우스웠다는 의미가 아니죠. 거기서 뭐냐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의 경제권이 할아버지에게 있으면요, 손주는 용돈 받기 어려워요. 자유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경제권이 내려왔으면, 왜?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기가 훨씬 쉽거든요. 위기의 서열이 위에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얻는 혜택을 내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랑 가까운 쪽에 힘이 있어야 그 힘에 의한 떡고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과 권한이 자꾸 아래로 내려올수록 일상에서의 내 자유가 늘어난다, 이런 거예요. 토크빌의 생각은. 그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중앙 집권화가 발달되어 국가 권력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 권력의 결정에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달리하면 이런 거죠. 그 옛날에 주식 투자 광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해야 돼. 분산 투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된 사회는요, 중앙이 잘못하면 전 국민이 불행해져요. 근데 그걸 나누어 놓으면 계란 하나가 썩는다고 해서 옆에 게 썩지 않죠. 타격이 적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유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작은 도시마다 시민들이 공적인 업무에 관심을 기울이죠. 혹시 그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70년대 후반 TV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초원의 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선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교회에 모여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회의를 하죠. 그리고 마을에, 학교에 선생님이 부족하다, 한 사람 더 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모셔올까, 이런 거 논의를 해요. 철물점 주인부터 농장 주인,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안관을 모시는 문제. 지금도 보안관, 미국의 카운티 보안관들은 투표로 뽑고 그러죠. 치안마저 주민들이 결정을 합니다. 토크빌은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학의 임무로서 결사체를 제안하는데요. 이걸 번역하기 좀 그랬네. 미국의 타운십 제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원의 집이나 이런 그 드라마에 묘사됐던 그런 식의 직접적인 행정, 자치에 주민들이 늘 참여하고 소통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공성과 시민들의 덕성을 키우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중간 집단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앙의회, 국회의사당 평생 가볼 일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지방의회는 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규모가 적고 권력이 적은 데는 우리가 쉽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저런 타운십 제도와 연관해서 대표자의 전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무능한 대통령은 있습니다. 후보 같은 그런 무능한 대통령을 꼽히는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독재자가 나온 적은 없어요. 왜?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내치에서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국제사회에서 가진 힘하고 국내 정치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생각보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이름보다 사실 내치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그러니까 주지사들이 뭐 펜스 설치하면 못한다 그러고 우린 돈 못 냈나 뭐 이런 거부를 하고 그러죠. 그럼 왜 가느냐? 주의 아까 소개 때도 나왔지만 주의 주요 재원이 세금이 연방으로 가지 않고 주 안에서 다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대통령의 뭐 정책 요구를 대놓고 반대한다? 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잡아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방 교부금이라든지 중앙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죠.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드릴 제 전공 분야는 제가 뭐 조세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사실 그래서 저는 철학적인 기초 말고 자치분권에서 핵심은 또 재정적 기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이제 가끔 학생들이 20살 넘었다고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안 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자취방 얻으면 독립했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이에요. 독립했다는 건 자기가 쓸 돈을 벌면서 독립이지, 재정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님이 간섭을 하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로크 말씀드렸죠. 로크는 통치론에서 로크조차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토지를 물려받을 경우엔 그 아버지가 자식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지 않을 거면 그 토지는 꿈도 꾸지 말지,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독립이라는 건 재정적인 독립까지 하는 건데, 미국의 연방제는 여러모로 그런 요소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결사체 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오늘날의 시민운동, 비정부기구 뭐 이런 활동들이 저런 취지를 살리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와서 현대 철학자, 아직 살아있는 철학자들을 소개할게요.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었어요. 현재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요 하버마스라는 사람하고 제가 좀 뒤에 시간이 거기까지 갈지 모르는데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버마스는 그의 철학을 의사소통 이론에 기반해서 체계와 생활 세계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아까 심의 민주주의 혹은 수구의 민주주의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수구의 민주주의를 제안한 사람이 바로 하버마스예요. 그 수구의 민주주의는 시민 공청회 등 이런 것들 막 열고, 지난번에 원전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짓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국민들 토론단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죠. 그런 형태가 심의 민주주의인지 또는 수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역량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정책마저도 시민들이 투표할 때만이 아니라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중간중간에 영향력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그런데 큰 단위에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벌이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 즉 간접민주 정치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느냐? 플라톤 시대의 아테네는 직접민주정이었어요. 그때는 나라의 특징이 어떠냐? 인구가 적어요. 그리고 국가의 일을 결정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영토가 좁아요. 그래서 잘 모일 수 있어요. 그 고대 그리스의 국가들을 다 도시국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의 그 범위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좁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투표권을 가진 자유 시민 성인 남성들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모이자 그러면 그냥 그래 모이자. 근데 그 1년 내에 몇 번씩 모이자 그러면 안 가 이렇게 되죠. 근데 몇 번 안 모이는 데다가 또 멀지도 않아. 그리고 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국가는 어때요? 영토도 넓어졌어요. 인구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국가 운영이 훨씬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이 수시로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제 뽑아놨더니 4년 동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한 달 앞서서 이제 시장에 나와서 어린애 안아주고 빵꾸 눕고 노파 손잡고서 많이 팔리세요 이 짓 하고 그러면 다시 뽑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안 무서워하죠. 결국 국민들은 내가 주권의 담지자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하고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구의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를 하려면 사람들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버마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인간의 다양한 행위들의 포괄적인 기초, 이게 무슨 소리냐? 인간이 문화와 문명, 역사를 읽어가는 모든 것의 그 기초에는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자리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없이는 인간 사회는 문화와 문명이 전승될 수도 없죠.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시거나 갸웃갸웃 하시나 이것도 저에게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인간의 다른 행동들과 달리 의사소통 행위는 사람들 사이 직접적인 상호 이해 혹은 이해 도달이 목표인 행위다. 무슨 소리냐? 참다운 의사소통 행위는 그걸 통해서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경제적인 또는 권력적인 이런 의도 없이 순전히 내가 너를 이해하겠다. 또 너에게 나를 이해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목적인 행위.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행동과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목적론적 행위, 규범적 행위, 연출적 행위. 이런 것들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목적론적 행위는 특정한 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행위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세일즈를 위한 광고죠.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쇼호스트들이 막 물건을 소개하는 거는 목적론적 행위예요.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 길 가다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것도 다 목적론적. 규범적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여기는 규범을 따르는 행위. 이거는 법률이나 도덕, 관습 등에 따라 우리가 어떤 룰에 따라서 선택하는 행위들 있죠. 뭐 좌측통행, 우측통행을 한다든지 아직도 좌측통행 편 우측통행을 한다든지 어떤 신호에 따라 멈춘다,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규범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를 질서를 지킨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출적 행위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행위죠. 말 그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출적 행위죠. 배우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런 행위들은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해요. 그러나 그 언어는 수단일 뿐이에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말하는 것 이외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행위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가족 간의 대화는 저런 게 없잖아요. 물론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연출적 행위나 목적론적 행위가 있어요. 용돈 받기 위해서 아버지 구두를 막 닦아준다든지. 가족 간에도 그러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족이 나눈 대화는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내가 이미지가 좋아진다거나 그럴 의도 없이 그냥 하죠. 그런 의사소통 행위가 더 일상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심 없는 대화. 그래서 의사소통의 의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화 상대자들의 의사소통을 하는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 가능해야 되고 그 안에는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뉴스 유포하고 SNS 날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진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규범적 타당성. 해당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규범적 요구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막 막말하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서 그냥 자기네들이 술자리에서 해야 돼요. 정치인들도 술 마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사석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들리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것 자체가 규범적 타당성을 입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규범적 타당성을 어기는 겁니다. 입법기관은 뭐냐면 규범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사회 규범을 만드는. 근데 스스로 규범을 어기는 방식의 태도는 완전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 혹은 진정성이라는 걸 담아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소통의 상황은 돈이나 권력에 의한 일체의 억압이 배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하거나 이해관계를 기대하거나 또 나에게 어떤 권한이나 특권이 부여되거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치분권이라고 할 때 거기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중앙 정치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정치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정치적 입장이 진보냐 보수냐 여야 이것 중앙 정치의 논리에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당 내에서 지방 분권에 참여하는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자율성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됩니다. 중앙 당의 눈치를 보지 않게. 이거 행정뿐만 아니라 정당에서도 지방 분권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정당은 정당 내에서 그런 권력 분립을, 권력을 나누는 것을 먼저 제도화할 수 있어야 돼요.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서의 이런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확장 혹은 민주적 의사소통의 확장이 체계에 대한 식민성을 극복할 일종의 해방적 역할을 한다. 해방. 근데 지금 제가 체계하고 생활세계를 했는데 이건 그냥 일상 용어가 아니고 하버마스의 고유한 철학적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보죠. 체계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행위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영역, 사회의 거대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 또는 시장, 경제권력 이렇게 강고하게 우리 사회를 포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권력 비스무리한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 힘을 행사하는 영역이에요. 반면에 생활세계는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에 의해 사회와 사회통합, 문화적 전승이 이루어지는 사회 영역. 그러니까 뭐 달리 표현하면 순전히 사적이고 민간의 일상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마스가 생각하기에 현대에서 현대인들이 받는 억압의 기초는 뭐냐면 체계가 너무 강고해서 생활세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체계에 의한 억압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짓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생활세계가 체계를 방어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이후의 체계의 영역이 뚜렷하게 독자화된다. 무슨 소리냐? 체계가 더 분명해졌다는 근대 사회 이후. 그 전에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임금이 누가 되든 뭐가 됐든 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좀 더 세밀화되면서부터 또 통치 방식이 세련되고 관료제라는 게 등장하죠. 그러면서 전 국민을 민주주의 사회지만 전 국민을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는 제도적 틀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세계의 독자성을 간직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체계와 생활세계의 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체계에 대한 식민화 현상을 유발한다라고 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통치 영역이 전문화됨으로써 일상의 생활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관료적이고 권력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됨으로써 체계가 우선이 되는 논리들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국민들은 가계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데 국가는 자꾸 국가 경제만 얘기를 해요. 그게 동떨어진 거냐? 동떨어진 거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경제학자들은 비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저축이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가 자본이 축적이 얼마 안 됐을 땐 기업에 자본을 내주기 위해서 국민들의 코 흘리게 돈도 막 모아야 됐어요. 그래서 저축의 날 막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덧 근데 저축은 미덕이란 말은 사라지고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이 됐습니다. 즉 우리가 수출을 먹고 사는데 수출길이 막히거나 경제가 불황에 쌓이면, 불황이 직면하게 되면 국가는 또는 기업은, 경제 전문가들은 TV에 나와서 내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내수로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유지시켜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다.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게 맞죠.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증가하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비가 위축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기업이 잘 되면 고용을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면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구매력을 회복하고 다시 다른 산업 분야도 파급을 미칠 거다, 이거예요.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준 게 초점이잖아요. 거시경제의 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소비했다고 해서 내가 취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카드 고지서에 금액이 많다고 내 조카가, 놀던 조카가 취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가계경제의 차원에서 보면 그 말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출발을 어디서부터 잡느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비를 하십시오.
뭐 앞뒤 안 맞는 소리예요. 이게 경제가 어려우면 국가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국민 경제도 어려운 거예요. 가계 경제도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사람 보고 돈 쓰래. 야, 너 빚 2천만 원 있다며? 왜? 야, 1,000만 원만 더 써라. 응? 소비 좀 해. 왜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그 기업이 잘 돼. 근데 그 기업이 잘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 소비가 미덕인 것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저축이 미덕이란 말도 사실은 포인트는 기업을 위한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인문학자가 보기엔. 그런데 저축이 미덕이란 말은 적어도 저축을 하는 당사자에게도 도움이 됐어요. 그렇죠? 결국은 돈이 모이니까. 그런데 소비가 미덕이란 말은 철저하게 기업에겐 도움이 되지만 소비한 사람에겐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리를 눈 감게 만드는 게 체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대 담론으로 짓눌러서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기업이 망하는 걸 내가 염려를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게 다른 방식을 제대로 해주든가, 집값 안정화, 우리의 취직을 시켜주고, 뭔가 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렇게 강제로 한 게 사실은 IMF 때예요. 소비를 IMF 때 다 힘들었는데 카드 발급, 대학 앞에서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 꼴을 보는데 한심스러워요. 그 야전 침대 있죠? 그거 한 3개 갖다 놓고 배녁판 깔아놓고 거기 카드 모집이니 10몇 개의 카드를 쫙 깔아놓고 대학생들한테 카드 발급해 줍니다. 돈벌이 하나도 없는 대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한 회원 받는데 얼마 버냐? 5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5만 원을 자기가 다 먹고 유치를 못 하느니 2만 원 주겠다, 학생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3만 원만 먹겠다 이거죠.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지금 카드 신청 쓰면 장당 2만 원. 9장 쓰는 애 봤어요,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쟁에 붙어서 3만 원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쓸 때는 어떻게, 이거 등록만 했다가 부러뜨리면 돼. 그러니까 다 그럴 각오로 하죠. 근데 18만 원 받았어요. 그 돈은 어디다 쓸까요? 부모님께 효도할까요? 자기가 써요. 우리 학생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근데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다 하니까 흥청망청 쓰죠. 근데 쓰던 패턴은 다시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만 쓸까? 그리고 카드를 이렇게 테이프를 벗기죠. 그래서 몇 달 뒤엔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해서 카드를 해서 카드 회사 살았죠. 그리고 내수가 진작이 됐죠. 그러나 490만 명의 카드 신용불량자가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미덕인 거는 국민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언제 우리가 뭐 경제 가지고 웃음꽃 피면서 살아본 적 있나요? 전두환 때 삼저우황 시대 지금 경제학자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그때 잘 살았다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그때도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때마다 경제 얘기 나오면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이라 그래 이래요. 항상 어려웠으니까. 어제의 지금도 어려웠고 오늘의 지금도 어렵고 내일의 지금도 경제는 어려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추석 경기, 설 경기, 남대문 시장 앞에 서 있는 기자의 말에서는 올해 경기가 어려워져서 상인들만은 20% 손님이 줄었다고 합니다. 남대문 시장 벌써 망했어야 돼요. 제가 전두환 때부터 그런 걸 봤습니다. 장사 잘 된다는 장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대 담론들 때문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침해당하고, 그래서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월권 역시 근대사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그래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 있지만 체계가 장악한 부동산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기 어려워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데 불만스러우면 내일이라도 이사 가세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못 그러죠. 일상에서 내 삶을 나 스스로를 조직시킬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저 체계의 논리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버마스는 어떻게 제안해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그런 법 개정을 통해서 생활세계가 체계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그러니까 체계가 함부로 생활세계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생활세계 영역의 자율성이 증가해야 돼요. 그런 법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버마스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공성의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체계와 생활세계에 완충되는 체계의 억압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세계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는 체계가 그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체계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체계가 입을 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체계에 이미 자리 잡힌 논리 있잖아요. 아까 시장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실정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도 그 체계가 만들어 온 거예요. 못 고칠 것 같이 얘기하는 것들. 뭐 부동산 문제 아무도 해결 못할 것 같다. 입시 문제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대 담론의 앞에서는 어떤 자율성을 발휘하는 걸 포기하게 만들고 순응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공공성의 영역은 바로 이러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이런 공공성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바로 방향이 생활세계 중간 완충 영역을 두면서 그 밑에 생활세계는 간섭이 덜한 동안 내적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율성을 막 늘리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을 기르고 그래서 생활세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 현재의 관점으로 하면 자치분권의 강화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하버마스는 자치분권이라고 그 공공성의 영역을 확보하는 게 자치분권이라고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취지에 보면 자치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중앙정부 또는 거대 담론이 장악하는 것을 지방정부가 지방의회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지방정부 하위의 단위들에서 일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사실 지방정부의 뭐 시장이나 의회가 생각보다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은데 규제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규제할 수 있는 게 많고 해주는 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간섭을 덜 받으면서 시민들의 자율적 삶을 증진시키기엔 지방정부 힘이 커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생활세계의 속성을 더 많이 유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분들은 가만히 보면 내가 엊그제도 보던 사람들 그렇죠? 우리 마을 사람이에요. 그렇게 멀리 있는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맘만 먹으면 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정책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얘기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지방의원이 되고 그들이 내 삶을 더 이해한 사람이죠. 내 삶을 더 이해한 사람. 그래서 지방정부도 크게 보면 하나의 그 관료 조직이지만 그것은 나의 생활세계에 좀 더 밀접한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쪽이 힘이 세지는 게 좋잖아요. 중앙집권화된 정부 조직보다는 생활세계의 담론을 더 쉽게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오산시 시민의 바람을 대통령을 듣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산시 시장, 시의회 의원들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죠. 공공성의 영역에 대한 구상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분권화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그에 상응하는 자리매김, 공공성의 영역, 지방정부를 정부라고 했지만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런 거대 정부가 아니라 공공성을, 그 주민들의 공공성, 국민들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주는 영역으로 확실히 더 쉽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배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중앙 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인접한 혹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자치 단위와의 소통의 문제가 근데 이제 과제가 될 수 있다. 저거를 어떻게 매끄럽게 할 것이냐. 뭐 이를테면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지만 환경 문제 같은 경우, 또 최근에 경기도, 서울, 인천 광역망의 버스, 이 버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갈등 없이 슬기롭게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그 사람은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도 아직 살아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철학자죠. 그의 정치 철학을 인정의 정치라고 하는데요. 찰스 테일러의 철학 자체가 뭐냐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다원화된 사회. 찰스 테일러를 간단히 소개하면 이 사람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주 출신이에요.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불어를 공용어로 하는 지역입니다. 불어 사용권이에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가 두 개가 공용어입니다. 근데 그 영국 식민지 지역이었던 지역이 영어 공용어이고 몬트리올은 퀘벡주, 주로 치면 퀘벡주예요. 퀘벡주의 주도가 몬트리올인데 여기 출신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불어 사용권이 더 소수고 작아요. 그래서 종종 퀘벡주 분리 독립운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찰스 테일러도 그런 운동을 했었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불어 사용권의 문화가 고유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쪼개자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이제 적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가 얘기하는 인정은 타자와의 소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다. 그러니까 저 인정이란 말을 제일 먼저 철학적인 용어로 부각시킨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입니다. 헤겔은 인정투쟁이란 말을 씁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을 인정투쟁이란 말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은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겪게 되는 상실감을 소외라고 얘기하죠. 소외란 본래 자기 것이었거나 자기와 아주 밀접한 것이 자기와 무관하거나 자기 것이 아니 되는 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구체적으로 헤겔이 먼저 얘기했다가 막스가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를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소외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하죠. 이를테면 노인분들이 소외감을 겪는 건 뭐냐면 예전엔 이 사회에서 내가 주름 잡았는데 나도 한때는 이 사회의 주역이었는데 이제는 내 역할이 없어져서 사회가 낯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관계도 낯설어지고 그럴 때 소외감을 겪는 거죠. 나와 원래 무관했던 건 나에게 소외감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길에 대중교통 혹시 뭐 버스를 타셨는데 아무도 승객들이 아는 체를 안 해. 그거 가지고 걱정스러워하면 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돼요. 근데 집에 갔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아는 체도 안 해. 그거 아무렇지 않아도 큰일 나요. 그렇죠? 동창회 갔는데 아무도 날 아는 체는 안 돼. 소외감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결국 뭐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상황 때 소외감을 겪는 거죠. 그래서 인간 각자에게는 정체성 형성의 요소이자 생존의 조건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철학적으로 그 정체성은 무슨 의미냐? 자기가 자기인 바예요. 그래서 자기 동일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뭐예요? 너 정체가 뭐야? 라고 할 때 나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게 정체죠. 근데 그 정체의 내용은 인정받은 바를 기술하는 거예요. 즉 타자와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마다 달라요. 나의 정체성이. 한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은 인과관계만큼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친구, 누구의 연인, 누구의 동생, 누구의 형, 누구의 선배, 누구의 후배, 누구의 직장 상사, 누구의 왼수 이런 관계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막 열심히 털고 있는데 거실에서 갑자기 불이 탁 켜졌어요. 주인이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오는데 주인이 그러죠. 웬 놈이야? 너 누구야? 그럼 이 도둑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말하긴 그렇죠. 도둑이 집 입으로 도둑이라고. 그러나 그 도둑이 집으로 가서 자기 집 눌렀을 때 아들이 누구세요? 그러면 아빠다 이래야지. 도둑이다 임마. 이렇게는 못하자. 그러니까 인정이란 결국 뭐냐면 타자와의 관계가 우리 삶의 필수 요소고 그것은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자의 존재 가치를 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존중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찰스 테일러는 마땅한 인정의 결여가 정체성의 왜곡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인정은 사회의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 인정이에요. 단독 인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의사소통,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혼자 이루어지는 독백이 아니듯이
인정은 소통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 참다운 인정은 역시 아까 하버마스의 뭐 상호이해, 뭐 의사소통 행위의 그 본질이라고 그런 것처럼 저 인정은 나에게 유분리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자의 정체성은 그가 이전에 형성했던 모든 문화적 의사소통의 결과다. 즉 타자를 인정한다는 건요, 그 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형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떠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한 문화와 역사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이제 끝장나는 대화가 있죠. 니네 집안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 나 하나 나승질 들어온 거 얘기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가 살아온 전체를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존재 안에 있는 문화적 요소를 인정한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땅한 정체성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문화를 스스로 잘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버마스식으로 하면 그 체계 또는 자본주의 시장 원리, 이런 경제 논리, 거대한 논리에만 따라가고 거대한 정부의 정책에만 따라가면 지방의 고유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관습들은 무시되는 겁니다. 그런 고유성은 그 고유성에 침잠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거대 담론의 문화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형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표준어, 사투리 이런 말, 사투리, 방언이란 말 써도 좋지만 표준어란 말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경상도 말이 서울을 표준으로 삼아서 변방이어야 되고 왜 전라도 말이 그래야 돼요? 고유성이 사라지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한 언어 안에 통합시킬 때 어휘가 풍부해지는 겁니다. 사투리라고 배제해버리면 국어사전이 갈수록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어사전은 커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말이 그 자체로 동일한 뜻이라고 비슷한 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찰스 테일러가 불어권 얘기를 한 건 불어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캐나다라고 하는 전체 틀 안에서 자꾸 축소되고 폄하되고 그러는 경향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정의 문제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다. 이게 다민족 사회에서 상이한 문화에 대해서 테일러는 상이한 문화들을 살려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그래 뭐 있어 그게 아니라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적인 이해는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런 것도 있겠지 이건 무관심한 형식적 승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거 소중한 거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사투리가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 경상도 사람은 그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 전라도 마음대로 쓰라. 이게 아니에요. 전라도 지역의 언어들에 담겨있는 정서나 이런 것들이 뭘 잘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지역의 지명이나 문화들을 어떻게 그 사투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문화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처럼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사의 민주주의는 어떤 특징이냐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그래 평등해. 근데 형식적일 뿐이에요. 진짜 평등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말도 있구나 그런 말도 있구나 이거는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면적으로 내 안에 수용은 안 하죠. 참다운 이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가치를 뺏거나 깎으려는 시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다른 문화에 대한 섣부른 존경이나 호의적인 태도 역시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섣불리 그냥 호의적으로 그래 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 그 자체라는 겁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평가 혹은 마땅한 인정을 위해서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스며들듯이 서로 녹아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떤 지방의 문화를 보존하는 게 정부의 특혜나 무슨 정책인 것처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진정한 이해 속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역적이고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단위마다 세분화될수록 더 다양성이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가을에,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저는 거기를 참 좋아하는데 가을에 가는 상군부리라고 혹시 아세요? 이게
움푹 패인 분화구인데 거기에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꽃밭보다 더 다양한 색깔이 가을에 나타나요. 그게 다양성이죠. 작은 나무, 큰 나무 할 것 없이. 거기에 획일적인 인공조림을 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밋밋한. 테일러가 의도하는 지평융에는 서로 다른 문화들의 지평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상호 침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낯설고 다르다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그래서 다양한 문화는 우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조화를 이루게 한 수단이라고 간주된다. 획일적인 건 조화라는 덕목을 요구하지 않아요. 조화라고 하는 덕목이 필요한 건 다양하니까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다르니까. 인정의 정치는 다양한 개인의 정체성과 인정에 관한 문제, 또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개인 또는 문화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개인의 경우에 정체성과 인정의 문제가 자기 표현을 바탕으로 한 대화적인 진정성의 핵심이다. 이게 대화적이라는 게 뭐예요? 역시 관계라는 거예요. 타자를 늘 의식하는 거예요. 타자를 의식한다고 해서 타자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존중하고 인정해야 할 만한 타자와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정의 정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더 작은 공동체들의 공존과 연대의 원리다. 그래서 지방정부, 제가 아까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 얘기했죠. 이런 나라들 국가 규모가 영토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작다고 그랬죠. 인구가 적죠. 사실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복지잖아요. 스위스도 복지가 잘 됐고, 그 복지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국가 규모가 작아서 그래요. 근데 우린 억지로 작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단위를 자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힘이 강화되면 작은 단위의 복지들 우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지방의 형편에 맞게, 지역의 형편에 맞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죠. 전쟁은 큰 규모의 사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분대의 부대부터 전투를 잘해야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중앙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기민하고 민첩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방정부로 권력이 대폭, 권력과 권한이 나뉘어져야 이게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민주주의를 주창한 철학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분권의 개념이 지향이 늘 들어있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제가 숨가쁘게 너무 말이 빠르죠. 말이 빠르고 정신없이 했는데 이걸로 오늘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